딱이 맞은 영혼 제1부 일상 현상으로서의 마음 상함, 거부와 비판. 때로는 거부도 마음 상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거부가 우리의 인격과 행위, 그리고 남들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꼭 직접적으로 또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남의 마음을 일부러 상하게 하려고 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무심히 던진 말이나 몸짓이 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강연 도중의 한 하품은 이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 상담소에서 한 내담자가 우연히 마주친 매력적인 여성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마음 상한 사람이 그 일을 모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꼈다면 그러한 우연한 일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른인 우리가 아직도 사소한 일들 때문에, 하긴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요. 어쨌든 그런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다가오는 일 하나하나가 다 마음 상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더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사실은 마음을 다치는 사람 편에도 책임이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비하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물리치느냐 하는 선택권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신호를 잘못 이해했거나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한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처럼 상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모욕일 때에는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지지요. 그러나 명백한 공격이나 멸시, 욕설과 비난일 때에는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한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장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가는 그가 이 사건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혼자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상처, 예를 들어 정서적, 육체적 혹은 성적 착취나 고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자존감이 너무나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고는 안정을 되찾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실존에 관계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착취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인간을 심하게 멸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무시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긍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아껴주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 중 몇 가지를 겸비한 것이 비난 또는 비판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벨린 크로셸의 주장처럼 비판이 원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판이 마음 상함으로 작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들어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우리의 자기평가를 항상 건드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받은 사람이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건 아닙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경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점인가가 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 멸시당하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비판한 사람을 다 멸시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마음 상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비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비판의 대상이 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의 자기 평가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의문시하면 할수록 그가 비판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은 물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경멸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비판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을 만한가, 아니면 상대가 고의로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그 관계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대개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들의 말을 다른 낯선 사람의 말보다 더 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더 잘 대접받고 싶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비판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에게만큼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비판이기 때문이지요. 한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친구의 비판이야말로 그만큼 더 귀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라고 믿을 수 있는 데다가 비판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가까운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당신 역시 체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는가요? 그래도 당신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자명합니다. 그 밖에 비판에 대해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그 비판이 제기될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불쑥 비판을 받을 때보다는 우리가 남들에게 비판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했을 때 아마 우리는 상처를 덜 받을 겁니다. 또 비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어법, 의도에 따라서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비판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비판을 통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멸을 느낄 때, 제3자가 비판할 때, 넌 이해 못해 라든가 네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야 하는 식으로 매도된다고 느껴질 때, 듣는 사람의 인격 전체에 해당하는 비판이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을 더욱 굳게 할 때, 듣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아픈 데를 건드릴 때, 비판자가 잘 되기를 바라서라기보다는 비판자 자신이 참지 못해서 하는 비판이라고 느껴질 때, 비판자가 듣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자기가 훨씬 더 잘 안다는 걸 뽐내려 할 때, 특별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또는 잘 보이고 싶은 장소에서 비판받을 때, 비판의 목적이 자기를 폄하하고 나쁜 사람으로 모는 데 있다고 여겨질 때, 여기에 해당하는 비판이라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도 10중 8구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비판에 의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기가 그만큼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매우 심각할 경우 비판을 받으면 철저한 자기 멸시로 귀착되어 자신의 나쁜 점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일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의식적 체험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의 위용이 비판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고 그 결과 열등감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실존적 무가치 상태로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애라는 맥락에서 나는 이 기제를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비판하더라도 그리하여 상대가 비록 내가 실수는 했을 망정 지금 내 인격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라 해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비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 상함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비판을 한 후에도 상대를 충분히 도와주면서 계속 접촉하는 일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해야 상대가 우리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판을 할 경우 서로 좋은 관계로 접촉을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긍정적인 사후 보고도 여기에 더해져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소득도 없이 공연히 사람의 마음만 다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드는 예는 경솔하고 지도자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비판이 특히 상대가 비판에 아주 예민한 사람일 경우 얼마나 쓸데없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피 엥겔은 자기가 사무실에서 무지무지하게 불쾌하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장이 언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와 당신 잘못이요 하고 면박을 줄지 몰라 항상 겁에 질린 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해고될까봐 두렵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소피가 이 사무실에서 일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사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고하겠다는 말을 비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장이 다혈질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앞에서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소피는 자기만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것으로 느낀 나머지 내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인격 모독을 느낄 만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장의 험한 질책 방법은 소피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직장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 다른 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사장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한데 그렇게 못하게 가로막는 요인이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치료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소피는 자기가 아무 능력도 없으며 실패자일 뿐이라는 확신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자신에게 조금도 손해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완벽해야 한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게 된 것이지요. 실수를 하면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요. 사장의 비판을 받으면 소피는 당장에 평소 생각하던 부정적인 자기 모습과 대면하게 되어 괴로워했던 겁니다. 정작 자기가 해내고 있는 일의 성과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존재로 깎아내리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비판을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소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과 무력감에 젖기도 하고 멸시받았다고 굴욕감을 느끼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자기 쪽에서 경멸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무시라는 큰 스펙트럼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어서 이미 언급한 바깥으로 나타난 신호의 오해에서부터 모르는 척하기, 깎아내리기 등을 거쳐 공개적인 욕설, 비하, 불공정, 차별, 그리고 상흔 트라우마까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크로셸은 트라우마를 커다란 상처라고 부르는데 사랑을 주려다가 거절당하는 경험도 물론 여기에 속합니다. 상처가 되는 것 가운데 작은 것으로는 불친절함, 불손함, 비꼼, 살짝 빈정대는 말, 충고랍시고 하는 말, 눈치 없이 하는 발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상처에는 일반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에는 쉽게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커다란 상처는 우리에게 매우 심한 충격을 주어서 심각한 위기에 빠뜨립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곤 하는 투사, 즉 비방이 모멸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성격을 나에게 덮어씌우려 할 때가 그러하지요. 특히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 되도록 덮어두고 싶었던 점을 직접 언급할 때 우리는 공격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를 다른 사람이 인정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심지어 그 가치를 훼손하기조차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상처도 그만큼 커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가치란 정체된 것, 부동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집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환담하는 일은 여성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더 이상 소문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또한 각 개인의 변화 과정이나 발전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예컨대 근대적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나이 들어서는 대단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온건하다거나 심지어 보수적이라고 평을 들어도 훨씬 상처를 덜 받거나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뭔가를 물어보았다가 아니요 라는 대답을 듣고서 그것을 자신이 무시받는 것으로 해석하여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라는 말을 널 위한 시간은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레네 마이어는 이 문제를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세 여동생과 함께 조부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며칠씩 또는 몇 주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으므로 얼굴을 본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이레네의 부모는 아이들이 조부모 집에서 잘 지낸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말하자면 단지 밥만 굶지 않았을 뿐 그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말입니다. 아이들은 몇 시간이고 저희끼리 놀았고 제일 맞이인 이레네가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떠밀린 강요된 행동 양식이었다는 것을 조부모도 부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느끼죠? 라는 질문으로 나는 이레네 마이어가 자기 감정을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해봅니다. 과거의 이야기 자체보다는 그녀 자신의 체험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말이지요. 단순히 어떤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일에 관한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일을 직접 느낌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 깊이 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꽉 죄는 느낌이에요 하면서 이르네는 가슴을 가리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녀가 느낌을 계속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몇 번 숨을 몰아쉰 후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에 그 사실도 말해줍니다. 이레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렇게 숨을 쉬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러고는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진정합니다. 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소리를 좀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녀에게 제안해 봅니다. 그랬더니 무척 겁먹은 듯 조그맣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둘은 모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운가요? 진지하게 내가 묻습니다. 이레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울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따금씩 몸을 떨기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엉엉 웁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녀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맘대로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레네가 투덜댑니다. 항상 난 착한 아이여야 했고 뭐든지 다 잘해야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얘기예요.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노력할 때가 몇 살 때였죠? 라는 질문으로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하게끔 힘을 실어줍니다. 아직 무척 어렸죠. 2살이나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레네는 바닥을 뚫어져라 쏘아봅니다. 눈앞에 뭔가가 보이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린 여동생이 내 곁에 있고요. 아마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나는 창밖으로 엄마와 아빠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작별 인사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하고 나는 생각하죠. 완전히 절망한 채로 철저히 혼자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날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데 다음 순간 내 곁에 있는 아기를 봐요. 그 아기는 아직도 너무나 어려요.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어린 여동생을 돌보겠다고 결심하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처음으로 길을 트고 터져 나옵니다. 엉엉 울고 소리쳐대면서 이르네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세상에 쏟아놓습니다.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지금까지 눌러 참아왔던 감정들을 말입니다. 한참 후에 이레네는 무력한 자신의 분노가 부모와 조부모를 향한 것임을 깨닫고서 큰 소리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하하 웃으면서 말을 맺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맺혀있던 이 감정의 골짜기를 그녀가 모두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웃음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듯 그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제 다시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그녀를 항상 시달리게 했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레네는 지금까지 고이 싸서 영혼 속에 넣어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거리를 취해도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도 바로 상처를 받았던 것은 그로 인해 그녀가 과거의 어린 소녀의 기억, 자기만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담을 계기로 이레네는 이 오랜 두려움과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